그 모멘텀 중에 반도체 있잖아요. 네. 반도체는 그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인덱스가 강해요. 맞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딱 떨어지는 순간부터는 바이오가 네. 치고 올라오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나스닥이라든지 필라델피아 거기도 보면 바이오 인덱스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오랫동안 보면서 야, 금리가 떨어지면 무조건 바이오. 그래서 재작년에 우리나라에서 2차 전지 막 2023년도에 2차 전지 막 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질문에 뭐 하반기나 내년에는 어떤 거 유망하게 보십니까 했을 때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바이오가 올라갈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나라 바이오 주식도 많이 올랐어요. 자, 특집 방송 2부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부 순서에서 지금 미국 주식 시장이 하드랜딩으로 들어가는 그런 초입인지 아닌지에 대한 점검을 해봤고요. 그렇게 아주 핫한 시장도 아주 아주 약한 시장도 아닐 거다는 그런 말씀 속에서 결국은 우리 투자자들이 어떤 주식을 사서 투자 수익을 얻을 건가? 리스크는 낮고 리턴을 높이는 그런 전략을 세워서 어떤 주식을 살 건가를 잘 찾아봐야 되는데 만약에 올해도 금리 인하가 두세 번 일어나고 실제로 실질금리도 떨어진다면 바이오가 투자 유망 섹터가 아닌가 그런 관심을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바이오에서 투자를 많이 하시고 계시는 서밋투자 파트너스의 권경혁 대표님 모시고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서밋 파트너스의 또 우리 권 대표님을 도와주시면서 같이 일을 하고 계시는 권병현 전무님도 같이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권 전무님은 감사합니다. 처음이시다, 그죠? 예, 처음입니다. 한국 유튜브나 방송에 나오신 것도 처음이시죠? 예, 처음입니다. 영광입니다. 우리 권 전무님은 대표님은 뉴저지에서 계시고 권 전무님은 어디? 저는 이제 미시간에 있는 애나버라는 동네에서 미시간 애나버. 그 대학 도시죠? 네. 유오뱀이 있는 학교.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간 애나버가 그쪽 동네 서울대잖아요. 예, 굉장히 좋은 학교입니다. 예. 저는 애나버 이 말만 들어봤지 실제 거기 사시는 분은 처음 뵀습니다. 그쪽에서 지금 25년 넘게 좀 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기 제 이제 큰 딸이 미시간에 지금 현재 3학년에 재학 중이고. 대학 재학 중이시고. 이제 둘째 딸도 이제 그 대학에 이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대표님도 옛날에 그 대학원은 시카고에서 하셨잖아요. 그 미시간하고 시카고 하면 좀 춥다고 얘기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날씨가 한국하고 비교했을 때 좀 더 춥고 겨울이 좀 긴데 저희는 여기만큼 이렇게 트래픽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제 집에서 이제 도어 투 도어라서 저 이렇게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없으니까 일반 사람들은 뭐 날씨는 추워도 그렇게 추위를 많이 느끼지는 않습니다. 하긴 그러겠네요. 차로 다니면. 네. 자, 오늘 2부에서는 좀 바이오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제일 좀 투자할 때 곤혹스러운 섹터가 바이오거든요. 그렇습니까? 아니 다른 거는 반도체 같은 경우는 또 어렵긴 하거든요. B2B 비즈니스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잘 일상생활에 생활로 접할 수 없는 그런 제품이나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뭐 핸드폰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삼성은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바이오는 이거 뭐 신약 개발에 있어서 보면 보통 항암제 시장이 제일 크다라고는 저는 알고는 있는데 희귀병 뭐 또 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런 얘기 나오면 한 5분 보다 보면 거기서부터 머리가 하얘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주식시장의 이 정보의 비대칭성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남들이 모르는 걸 해야 거기에 알파 수익이 있는데 그래서 바이오에 그 알파 수익이 많겠다. 바이오 주식을 사실 재무제표 뜯어본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바이오에 대해서 이 견눈질을 하거든요. 미국 주식을 저희 고객
계좌도 미국 주식 투자해가지고 참 큰 수익을 내기는 했었는데 이 바이오 장이 오면 이거 바이오를 건드릴 수가 없으니까 모르니까 그래서 오늘은 정말 이 권 대표님하고 우리 전문의 모시고 미국 바이오 주식 도대체 그 시장 규모는 얼마고 이거는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 그거 좀 속 시원하게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가르쳐 준다는 것보다는 미국의 산업을 이끌어가는 성장 동력면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게 이제 IT, 그 중에서도 AI 하고 이제 전기차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못지않게 미국의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게 바이오 제약입니다.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체감할 수 있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탑10 글로벌 제약사가 세계 바이오 시장을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한국에 있는 대형 제약사들도 다 그 미국에서 개발된 신약을 이제 판권을 갖다가 이제 팔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신약을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경우는 지극히 드뭅니다. 한국도 그렇지만 모든 나라가 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자면 시가총액 면에서 보면 탑10 글로벌 제약사들의 시가총액이 4,600조. 예. 그러면 잠깐만요. 4,600조면 요즘 애플 뭐 이런 게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다 합쳐도 한 2,400, 500조인데 그 한 종목만 하더라도 4천 몇 조라고 하는데 바이오가 탑10을 다 합치면 4,600조네요. 우리는 맨날 이 탑10만 보니까 바이오 사실 잘 안 봤는데 바이오도 탑10 합치면 4,600조 엄청 크네요. 바이오 파마스리컬 제약사들. 제약사들. 거기에서 보면은 이제 미국 컴퍼니들이 거기 한 70% 정도, 3,300조 원. 그리고 이제 스위스 컴퍼니들이 두 개가 있습니다. 거기 한 700조. 그리고 영국의 회사들이 두 개가 이제 440조 원 정도. 그리고 이제 프랑스 회사가 한 개가 있는데 한 200조 원. 이제 총 이제 4,600조 원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이제 나라별로 나눴잖아요. 글로벌 탑10을. 나눴지만 궁극적으로 스위스나 영국이나 프랑스 회사들의 베이스는 이제 그 나라들이지만 레비뉴 창출을 하고 회사 밸류에이션을 받는 그 원천은 미국 시장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헤드쿼터가 미국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나라 소속은 이제 그런 나라이지만 그렇다 이거죠. 제가 미국 기업 아는 거는 뭐 다우지수나 S&P 500 보다 보면 이 존슨앤존슨, 그 다음에 암젠, 뭐 그 정도고 그 다음에 코로나 때 보면 뭐 모더나, 그 다음에 화이자, 뭐 그런 기업들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해외 기업은 뭐 글락소 스미스클라인 이게 스위스인가요? 제가 그 데이터는 가지고 있는데 어느 회사인지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그렇죠, 뭐. 그 회사들이 다 미국 회사들이에요. 사실 거의. 따지고 보면 소속만 이제 나라가 다를 뿐이지. 스위스 회사는 이제 로시하고 노발티스 하고 노발티스하고 그 다음에 저거 비만 치료제로 일라일릴리하고 덴마크의 노보노디스크. 일라일릴리 같은 경우는 지금 시총이 현재 지금 1,100조 하고 있습니다. 일라일릴리가 전 세계 바이오 시장에 1, 2, 3가 전부 다 미국 회사인데 그 중에 탑이 일라일릴리입니다. 예전에 존슨앤존슨이 한 550조, 570조 뭐 이렇게 본 걸로 기억나는데. 지금도 비슷합니다. 야, 근데 일라일릴리가 1,100조예요? 그래서 테슬라 시총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야, 우리가 너무 테슬라랑 엔비디아 막 이 기술주만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엄청납니다. 미국의 바이오 제약 시장이. 그래서 이제 이 탑10 글로벌 제약사의 마켓캡이 이제 4,600조 원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Magnificent 7 마켓캡이 비교를 하면 한 20%를 차지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7개 회사가 세계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의 비교를 해도 이제 탑10 글로벌 제약사들의 시총이 최소한 20%가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비중을 차지하고 또 하나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탑10 제약사가 있고 중견 제약사가 있고 이제 또 바이오텍이 있습니다. 미국에 이제 또 스몰캡 바이오텍이 한 750개 정도 있습니다. 스몰캡 바이오만 750개가 있어요? 750개가 있습니다. 상장된 회사가 750개이고 비상장 이제 벤처 캐피털 벤처 회사들을 합치면 이제 더 많겠죠. 1,000개가 넘겠죠. 그 회사가. 예. 그래서 이제 상장된 이제 또 스몰캡 회사들을 보면은 총 마켓 캡 규모가 최소한 한 500조 정도가 되고 이제 그 상장되지 않은 회사까지 합치면 마켓 캡이 지금 테슬라 마켓 캡보다 더 큽니다. 예. 그 이제 스몰 캡만 포함을 시켜도 벤처 이제 프리 IPO 하고 이제 IPO 된 바이오텍을 합친 마켓 캡이 테슬라보다 더 비중이 큽니다. 제가 이 바이오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이 금리가 올라갈 때, 금리가 떨어질 때, 아마 대표님은 그런 것까지는 아마 안 보실 것 같은데, 워낙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바텀업으로 어프로치를 많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ETF 이런 것도 투자를 하거든요. 대표님이 싫어하시는 이제 모멘텀 플레이를 저는 하는데, 그 모멘텀 중에 반도체 있잖아요. 반도체는 그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인덱스가 강해요. 그런데 금리가 딱 떨어지는 순간부터는 바이오가 치고 올라오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나스닥이라든지 필라델피아 거기도 보면 바이오 인덱스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오랫동안 보면서 야, 금리가 떨어지면 무조건 바이오. 그래서 재작년에 우리나라에서 2차 전지 막 2023년도에 2차 전지 막 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질문에 뭐 하반기나 내년에는 어떤 거 유망하게 보십니까 했을 때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바이오가 올라갈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나라 바이오 주식도 많이 올랐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지금 뭐 2.7, 뭐 2.8인데 예전에 3점 몇 하다가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리 하락을 금리 하락하면서 한국에 우리나라 있어요. 바이오 그래서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뭐 알테오제, 뭐 펩트론, 기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바이오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미국 바이오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바이오에 투자하는 ETF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것도 이제 정찰병을 제가 보내놨어요. 뭐 X 바이오 뭐 이상 뭐 하나 했는데 안 올라가는 거예요. 암젠도 그렇죠. 올라가려다가 떨어지고 막,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미국의 금리가 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면 저는 미국의 바이오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시총을 제가 잘 몰랐는데 일단 4,600조 그리고 테슬라를 능가하는 그런 마켓캡을 가진 일라일리 이런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학개미 투자자분들도 너무 이렇게 IT에 너무 집중해서 보시는 것보다는 이제 바이오도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자 그런데 그 대표님하고 제가 이 방송을 하기 전에 얘기를 좀 나눠보니까 대표님은 이런 빅파마보다는 스몰캡, 아까 여기 1억 불에서 50억 불 사이에 있는 이 스몰캡에서 한 번씩 대박이 난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실제로 투자하실 때 빅파마보다는 스몰캡 투자하십니까? 저는 이제 스몰캡만 합니다. 스몰캡만 하시죠. 개념상 이제 제가 정리를 해드리자면 스몰캡이라는 게 미국에서는 이제 스몰캡이 한 50억 불까지이지만 한국에서는 이거 대형주죠. 한국으로 그러니까 치면 50억 불이면 뭐 7조, 8조인데. 이제 미국 기준으로 할 때 이제 스몰캡이라는 거지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은 스몰캡이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제 대형주를 공략을 저는 안 하냐 하면 중형주도 안 합니다. 저는 중형주는 이제 스몰캡에서 성공을 해가지고 그로스 스탁에서 성장주에서 밸류 스탁으로 전환한 회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프리미엄이 없습니다. 중형주는 대형주는 더욱더 없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일라일리하고 노브놀디스크는 그 저기 또 오비스리로 인해 가지고 그 시장이
천문학적인 시장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주가가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성장을 했죠.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대형주를 보면 중형주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또 공략을 할 때 이제 목표 수익률을 맥시멈으로 보면 한 50%? 예, 맥시멈으로 보면 한 50% 정도까지 볼 수 있을 텐데 대부분 50%볼 수가 없습니다. 한 30% 정도? 예, 예. 그렇죠. IT도 그렇죠. 저기 그 최근에 AI하고 관련해서만 이제 더 큰 수익률을 이제 목표 수익률을 잡곤 했는데 대부분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비해서 이 스몰캡 바이오는 목표 수익률을 최소한 100%에서 2000%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20년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2000% 나오려면.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작년에 공략한 스몰캡 바이오 종목이 하나 있는데 그 종목은 이제 제가 워낙 그 종목을 팔로우한 지가 지금 한 7, 8년 되거든요. 네. 그런데 타이밍을 이제 작년 중반기로 잡았을 뿐이지 1단계로 한 300% 이상 올랐는데 그거는 이제 FDA에서 조기 승인을 해주겠다 해서 이제 그 정도 올랐고 이제 올해 연초에 이제 중견 제약사가 이걸 인수를 했습니다. M&A를 해가서 이제 다 합치면은 한 1000%. 예, 그래서 수익 창출이 가능했습니다. 그 인수를 할 때 회사를 인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 라이센스 인, 라이센스 아웃이라고?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인수는 그 회사 자체를 다 인수를 해가는 겁니다. 회사를 통으로 그냥 예, 통으로 사버려요? 가져가는 겁니다. 예. 오. 임상 파이프라인을 통째로 다 가져가고 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까지 다 가져갑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우리나라 그 시총 상위권에 있는 제약사들이 사실 그 우리나라 돈으로 보면 시총 한 1000억, 2000억, 3000억 하다가 예. 정말 이렇게 라이센싱 아웃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생겼을 때 예. 그럴 때 3조, 아까 뭐 3조, 5조 해봐야 스몰캡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3천억 하다가 3조 가니까 3조만 하더라도 조 단위 넘어가면 와, 이게 라지캡 대우를 받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 그 제약사라기보다는 이제 바이오 신약, 바이오 예, 신약 개발사나 그럼 뭐 미국의 바이오 신약 이거 스몰캡이나 어떻게 보면 같은 개념이네요. 그렇죠. 네, 같습니다. 예. 같은 개념인데 아예 회사를 통째로 사버린단 말이죠. 예, 예. 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그 라이센싱 아웃하고 그런 건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파트너십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예, 예. 두 회사가 이제 주로 이제 대형 회사, 대형 제약사하고 스몰 바이오 회사하고 파트너십을 체결을 해서 이제 대형 제약사가 이 회사 조그마한 회사를 보니까 전망이 좋은 신약 물질을 가지고 이제 임상 실험, 임상 1상, 2상을 하고 있는데 그 회사들은 작기 때문에 임상 3상까지 하려면은 수천억 원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요. 신약 하나를 개발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대형 제약사가 이제 파트너십을 체결을 해서 임상 실험은 이 작은 회사가 하고 대신 이제 대형 제약사가 이제 캐시를 이제 줍니다. 예를 들어서 뭐 2억 5천만 불, 뭐 3억 5천만 불 선불을 그렇게 주고 파트너십을 체결을 하고 임상 실험을 해서 뭐 임상 실험 2상이 성공했다, 3상이 성공했다 하면은 마일스톤 페이먼트를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한미약품에서 이제 물질을 팔잖아요. 그런 뉴스에 많이 나왔잖아요, 이전에. 그게 전체가 하니까 한 10억 불이 되더라. 그 마일스톤 페이먼트가. 총 딜이 10억 불이 된다는 거는 이제 그 향후에 이제 성공적으로 진행을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마일스톤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예. 우리나라 신약 개발회사는 임상 1상, 그 다음에 임상 2상, 임상 3상 갈 때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요. 그런데 임상 3상을 잘 통과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임상 3상 단계에서 이게 뭐 드롭 됐다. 그러면서 주가가 박살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할 때도 그게 임상 1상, 2상, 뭐 3상 단계별로 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됩니까? 예, 이제 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임상 이제 전임상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전임상. 예, 이제 벤처 회사는 이제 전임상에 있는 회사를 주로 공략을 합니다. 이제 early stage에. 그런데 이제 또 이런 상장된 회사들 있잖아요. 이런 회사들을 보면 임상 1상에서 시작을 해서 2상을 성공할 수 있는 확률, 2상을 성공적으로 마쳤을 때 3상을 이제 또 성공할 수 있는 확률, 예, 그리고 3상이 성공적으로 됐을 때 신약 승인을 FDA로부터 받을 수 있는 확률, 그런 걸 놓고 보면은 질환에 따라서 그 또 확률이 다 줄어들게 됩니다. 예. 그래서 또 항암제를 놓고 보면 보통 임상 1상에서 2상 성공적으로 통과하고 3상까지 갔을 때 3상으로 성공하는 확률은 1상을 성공적으로 했을 때 한 질환에 따라서 이제 항암제에 따라서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한 많이 돼야 한 15%,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밋 파트너스는 이걸 전략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런 이제 리스크가 갈수록 높아지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은 임상 1상하고 2상은 공략을 안 합니다. 오히려 1상하고 2상에서는 안 하시네요. 아니, 하기는 하는데 좀 비중을 작게 잡고 갑니다. 예, 왜냐하면 1상하고 2상하고 하는 회사들이 3상으로 갈 때는 그만큼 확률이 작기 때문에 1상에서 2상에 성공하는 확률도 또 줄어들기 때문에 예, 1, 2상에서는 아직 검증이 안 된 임상 실험이잖아요. 예. 임상 2상까지 보면은 이제 3상은 어느 정도 충분히 또 확신을 가지고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주로 이제 임상 3상을 이제 공략을 하고 1상이 잘 나왔는데 데이터가 잘 나왔는데 2상을 꼭 하고 싶으면 주로 뭘 하냐면 알츠하이머스 디지즈 같은 거. 예. 왜냐하면 이게 성공을 하면 1상도 잘 나왔는데 2상을 성공할까 말까 좀 미지수죠. 아직은. 예. 임상은 이제 환자 수가 임상 1상, 2상은 이제 환자 수가 지극히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성공 확률을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알츠하이머스 디지즈 같이 성공을 하면 주가가 수직 상승을 하기 때문에 500%도 뛸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 한 50% 이상 이제 주가가 이제 하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주식에는 이제 비중을 좀 작게 싣고 예, 저희가 이제 대응을 합니다. 대신 임상 3상에 있는 회사들은 오히려 회사 밸류에이션 업그레이드 관측에서는 3상이 제일로 파워풀합니다. 왜냐하면 이 임상 1상 성공하고 2상 성공한들 그렇게 파워풀하지가 않습니다. 20%, 30%, 많게는 100%까지도 상승을 하지만 예, 예. 임상 3상을 이제 2상에서 3상을 성공을 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밸류에이션에서 이제 최소한 100% 이상 대부분 그러지 않은 종목도 있지만 100% 이상 상승을 하기 때문에 3상을 저희들은 이제 주력 종목으로 공략을 하고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공략을 할 때 컨빅션이 있냐 아니면은 컨빅션보다 조금 낮냐 이제 그런 걸 저희들이 probability 관점에서 이제 접근을 합니다. 예, 저는 보통 성공 확률을 75% 정도 되면은 저는 컨빅션으로 접근을 합니다. 예, 그러면 비중을 굉장히 많이 싣고, 예, 컨빅션이 아닌 주식들은 이제 2상이 잘 나왔더라도 3상이 어떻게 나올지 확신이 없으면은 비중을 조금 줄이고 대응을 합니다. 대표님 말씀 듣는 동안 왜 우리나라 시장하고 미국 시장하고 큰 차이가 있는지 알았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은요, 전임상 단계, 그럼 물질 이제 개발 단계에서 1상, 2상, 3상까지 가는 동안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바이오 투자를 잘 안 하는 이유가 3상 통과해가지고 FDA 승인 받는 기업이 뭐 100개 중에 몇 개 돼요. 우리나라에. 그렇죠. 그동안에 수많은 기업들이 그래서 저는 그 FDA 승인까지 확률이 굉장히 낮잖아요. 지극히 낮죠. 지극히 낮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낮은 확률에 그 중에 하나를 찾는
그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을 찾는 게 저는 너무나 약간 뭐 얘기하면 로또 같아서 예. 그래서 잘 안 하거든요. 예. 안 함에도 불구하고 임상 1상, 2상, 요 3상 가는 단계에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요. 예. 그래서 우리 업계에 예. 바이오 펀드를 운용하셨던 펀드 매니저 했던 형님이 계세요. 예. 그 형님이 우리나라 그 바이오 주옥 같은 종목들을 다 옛날에 다 발굴하셨던 분인데 예. 그 코로나 직후에 바이오 주식이 많이 올랐잖아요. 예. 그러면서 다들 이제 그 형님한테 이제 은퇴하셨으니까 야, 바이오로 돈 많이 버셨겠어요 라고 네. 하니까 의외의 대답을 하시는 게 한국 바이오를 보다가 미국 스몰캡 바이오 신약 개발 업체를 보니까 너무 저평가됐다는 거예요. 예. 예. 지금 그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한국 주식 다 팔고 미국 바이오를 하러 갔다가 임상 1상, 2상 단계에 있는 기업들. 네. 아니, 한국에는 저거 뭐 똑같은 뭐 위궤양 치료제든 예. 항암제든 하면 시총이 벌써 3조가 돼 있는데 미국 바이오는 너무 싸다는 거예요. 뭐. 그래서 싸다고 해서 샀더니 안 올라갔다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차트를 보고 투자를 하셨군요. 아니요. 그분도 아버님의 의사시고 네. 나름대로 이제 알고 투자하시는데 아, 예. 어떻게 투자를 하셨냐면 한국 기업에 비해서 미국 기업이 너무 저평가돼 있다. 그건 맞습니다. 예. 보면 보통은 미국 기업이 다 고평가예요. 네. 하이닉스랑 마이크론만 보더라도 그렇죠. 마이크론이 더 고평가잖아요. IT는 다 그렇죠, 지금. 그래서 미국 기업은 항상 그 프리미엄을 받는데 예. 이상하게 미국 바이오는 프리미엄을 못 받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미국 시장이 더 정확한데 한국이 어떻게 보면 오버밸류 돼 있다라고 예.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 그 형님 말씀이 결국은 한국 시장이 이 버블이 생길 때 못 네. 먹었다. 예. 왜냐하면 나는 미국 기업이 훨씬 싸 보여서 예. 샀다가 못 먹었다. 네. 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그 형님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뭐 모멘텀이 삼상 통과하고 이러면 주가가 뭐 급등하고 뭐 이런 얘기는 하긴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 바이오랑 한국 바이오는 투자 방법이 다르군요. 그래서 네. 미국 기업은 오히려 좀 더 정직하다. 예. 아직 2상, 3상 통과될 확률이 낮은 단계에서는 거품이 잘 안 생기다가 그렇죠. 예. 이게 통과가 되면 주가에 반영이 된단 말이죠.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야, 근데 한국은 바이오 올라갈 때 다 같이 올라가요. 예. 그래. 아, 약간 그렇군요. 센티멘트로 센티멘트로. 움직여요. 물론 그 중에서 차별해야 되긴 한데. 그렇다면 이게 펀더멘털에 따라서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죠. 네, 그렇게 얘기하면 또 한국 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싫어하실 수는 있어요. 그래요? 네가 잘 모르니까 그런 거라고. 예. 물론 한국 바이오도 최근에 보면요, 알테오젠이나 약간 이런 라이센싱 아웃을 한 실제로 뭔가 성과를 냈던 회사들은 주가 많이 올랐거든요. 어쨌든 그 게임, 그 찾는 게임인 거죠. 그렇죠. 예, 예.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런 이제 라이선싱 아웃하고 그런 캐럴리스트가 있다면 당연히 밸류에이션을 받죠. 네. 예, 예. 그럼 전무님, 아까 우리 권 대표님이 미국은 M&A가 되면 아까 뭐 2000%? 20배 나는 회사도 있었다 했는데 최근에도 그런 회사들이 나왔습니까? 예, 저희가 좀 자료를 좀 준비를 했었는데 최근 한 2년 동안에 M&A가 되면서 굉장히 이제 저평가된 스몰캡 회사 중에 M&A가 되면서 20배 이상, 많게는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200배 이상도 있습니다. 지금 요 표가 베스트 바이오텍 니얼 데스 익스피리언스 which turned into $1 billion 바이아웃이 된 회사네요. 예, M&A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또 이걸 간략하게 접근하자면은 지극히 저평가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대형 제약사들이 그 포텐셜을 보고 이제 M&A를 한 회사들입니다. 그 리스트입니다. 예, 1 빌리언 바이아웃이니까 1조 이상 돈 주고 산 거다, 그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리고 제가 읽으면서 깜짝 놀란 게 리얼 데스 익스피리언스라서 예. 저기 라스베가스에 가면 데스밸리라고 있잖아요. 예. 죽음의 계곡. 예. 그러니까 거의 죽다가 살아난 기업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저희가 이제 이런 종목을 실제로 이 종목 중에 이제 시마베이라는 회사는 저희가 2022년에 발굴을 해서 국내 몇몇 대형 제약사 회장님들께
이 지분 투자를 권유를 했었습니다. 이 회사를 그때 이제 시총이 275 밀리언까지 떨어졌을 때 이제 10% 하면은 이제 한국 돈으로 한 300억대 초반에 이게 만약에 들어갔으면 이게 이제 20배니까 만약에 320억을 들어갔다고 하면은 6,400억 정도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작년 4월 2일 날 질리어드에서 4.3 빌런인가요? 그때 인수를 해갔습니다. 아, 작년 4월에요? 예, 작년 새. 이건 이제 2년 정도 걸렸고요. 그러니까 제일 왼쪽이 이 인수된 회사 이름이 나오고 있고 두 번째 칸이 acquire, 인수한 회사. 그리고 이제 인수 금액. 그리고 이게 이제 리턴이 몇 배인지. 이제 보통 이제 바이아웃을 하면은 이제 프리미엄을 뭐 적게는 뭐 35% 뭐 50% 받는 데도 있지만 보통은 한 100% 정도 받거든요. 근데 이 정도 이런 회사들은 지금 2000% 이상인 거니까. 그리고 지금 그런 예가 지금 10개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제일 오른쪽이 years라고 해서 기간인데 지금 제일 밑에 시마베이는 2년, 그 위에는 1년인데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저게 2년, 1년, 3년이라는 게. 일정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제일로 주가가 이제 낮은 레벨에 와 있을 때하고 M&A 가격하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주당 가격으로. 비교를 했을 때 이제 20% 올랐다. 그게 이제 2년이 걸렸다는 거죠. 그 발음부터 이제 M&A 오퍼를 받을 때까지 2년이 걸렸고 1년이 걸렸고 뭐 3년이 걸렸고. 제일 위에는 6년 걸렸는데 저게 200배예요. 200배 이상. 예. 야, 1억 투자했으면 200억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그 대표님이 아까 자신 있게 우리는 라지 캡 대형주 안 합니다. 안 스몰 합니다. 캡만 합니다라고 했던 게 야, 이렇게 하나 터지면 아니 20배면 그러면 우리가 10종목을 10%씩 투자했을 때 9종목 다 망하고 한 종목 20배 터지면 다 커버되는 거네요. 커버되고 남죠. 커버되고 2배가 되는 거네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지극히 저평가된 임상 3상에 이제 주력한다고 했잖아요. 10개 투자를 하면 7개는 성공합니다. 한 개가 성공하는 게 아니고, 그게 이제 저희 회사의 시크릿이고 전략입니다. 자, 그 관점에서 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러면 임상 3상에 있는 회사들 중에서 어떤 회사들을 선정을 하느냐, 이제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요. A라는 회사가 있고 바이오텍이 있고 B라는 바이오텍이 있습니다. 둘 다 펀더멘털이 굉장히 좋습니다. 임상 3상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동일하죠. 그런데 마켓 캡으로 보면 A는 이미 선반영이 된 회사고 B라는 회사는 선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저평가된 회사이고 그래서 저는 A라는 회사에는 투자를 안 합니다. 저는 아무리 전망이 좋아도 왜냐하면 A라는 회사에 투자를 한들 임상 3상이 성공을 해도 업사이드는 한 50% 정도, 맥시멈 한 10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아우, 저는 그것도 감지는 그런데 저평가된 회사를 하면 바로 이런 20배, 30배. 그래서 이제 치메릭스라는 회사를 이제 작년 중반에 주당 85센트에 샀습니다, 저희가. 보통 85센트 그러면 1달러 미만이면 그 뭐 6개월 동안 1달러 미만이면 상장 폐지된다 하잖아요. 그렇죠. 아, 그래서 데스 익스피리언스인가요? 그렇죠. 잘못하면 딜리스팅 되니까. 그래서 이 회사가 그 치메릭스라는 회사가 저기 경영진의 CEO의 잘못 판단에 따라서 회사가 거의 망가졌습니다. 망가진 상태에서 이제 계속 임상 3상을 진행을 해왔고 보통 임상 3상이 항암제로는 최소한 한 3년은 걸립니다. 그리고 자금이 최소한 한 5억 불 정도는 듭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이제 그 CEO가 이제 퇴사를 하고 새로운 CEO가 들어왔는데 주가는 이미 망가져 있죠. 그런데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85센트 정도까지 왔으면은 이제는 매수를 시작해도 좋겠다. 그걸 왜 그렇게 결정을 했냐면 임상 3상이 올 하반기에 결과가 나옵니다.
예, 3, 4분기에. 그러니까 이게 캐럴리스트입니다. 예. 그래서 캐럴리스트가 작년부터 합치면 한 1년 정도 남았죠. 예.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기다릴 수도 있는데 매수를 못 하게 되면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주가가 올라가지고 놓치게 되면은 이제 저는 영영 이제 또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근데 또 저는 이제 또 모멘텀 투자는 안 합니다. 이때 85센트였던 주가가 무슨 캐럴리스트가 임상 3상 그거 말고 그 이전에 무슨 저기 예상치 못한 캐럴리스트가 발생해가지고 주가가 예를 들어서 뭐 50% 올랐다. 그럼 저는 저기 그 투자를 중단합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중요한 것은 margin of safety가 중요합니다.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 저기 또 투자를 안 하는 게 제 원칙이기 때문에 이제 또 조금 더 돈이 묶이더라도 들어가야겠다 해서 평균 단가가 한 90센트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작년 하반기에 이제 FDA에서 조기 승인을 해주기로 발표를 했고, 그래가지고 주가가 한 300% 올랐습니다. 예? 그래서 한 85센트, 90센트 했던 게 이제 3불 정도, 3불 50센트로 올랐고, 그리고 이제 올 연초에 한 달도 안 됩니다. 예. M&A가 됐습니다. 제스 파마스유티컬이라는 중견 제약사가 이 회사를 인수를 해갔습니다. 예. 이게 이제 중추신경에서 이제 또 발생하는 이제 또 뇌암 치료제인데 유전자 변형으로 인한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제가 한 6, 7년 리서치를 해온 회사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잘 아는 회사고, 그래서 임상실험은 3상은 반드시 성공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극히 저평가가 돼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 만약에 FDA에서 저기 조기 승인을 안 해주면 주가가 그렇게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도 그걸 인수를 M&A를 안 했을 겁니다. 조금 더 기다렸다 하지. 그래서 이제 85센트, 90센트 매수 단가였는데 M&A 덕분에 8불 55센트에 M&A를 해갔습니다. 예. 그럼 이제 10배죠? 그렇네요. 10배네. 자, 그러면 그 1달러 미만의 주식을 사는 게 굉장히 참 부담스럽고 그럴 건데, 우리 권 대표님은 리스크 매니지먼트 하셨던 분이시거든요. 그러면 이런 주식에 투자를 할 때 무슨 체크리스트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어떤 기준은 스크리닝하고 그 중에서 이제 망하는 기업들도 있을 거고 하니까 그 어떤 부분을 그 체크를 하는 겁니까? 투자를 할 때만 리서치를 한 게 아니고 그 이전 한 6년 전부터 이미 이 회사 리서치를 해왔기 때문에 이 회사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이제 파악을 하고 있고 이제 또 그런 와중에서도 이제 저한테 제일로 중요한 것은 임상 3상이 성공을 할 건지 그러면은 성공 확률 비율을 probability of success를 몇 프로로 줄 건지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이제 probability를 75% 정도 주면 conviction을 가지게 된다고 했죠. 이 회사는 제가 한 90% 줬습니다. 굉장히 저기 conviction이 강한 거죠. 그게 하나가 있고, 이제 두 번째로는 자, 그렇다면 제가 그 시점에서 이 회사가 M&A를 올 연초에 오퍼를 받으리라고 제가 예측을 하고 투자를 한 건 아닙니다. 또 이밸류에이션 한 거는 자, 그럼 이 회사는 임상 3상이 성공한다. 그렇다면 성공한 후에 마켓 밸류에이션은 마켓 캡은 얼마나 상승을 할까? 이제 그걸 이제 진단하기 위해서 이 신약을 FDA에서 승인을 해줬을 때 이 레비뉴 창출이 얼마나 들지, 규모가 들지, 그걸 제가 이제 $500 million 했으니까 이제 5조 달러. 5조 달러의 시장 규모를 레비뉴 규모를 봤습니다. 그 맥시멈 이제 레비뉴 창출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이제 5조 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거는. 그러면 거기에다가 제가 멀티플을 저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줍니다. 3배 배수를 줘서 15조 달러죠. 거기에다 저는 또 30% 디스카운트를 합니다. 제 계산이 좀 오류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15조에 70%를 합치면 시가총액이 거의 한 10조 달러, 마켓 캡이 10조 달러 밑에 도달하게 됩니다. 근접하게 됩니다. 근데 결국 이제 제가 그런 판단하에 이제 캘큘레이션을 그렇게 해서 이제
이제 매수를 한 거죠. 그렇다면 업사이드 포텐셜이 최소한 한 500%는 든다. 500%에서 1000% 사이로 될 수가 있죠. 그래서 했는데 이제 공교롭게도 예상치 못하게 이제 M&A를 제스에서 M&A를 해갔는데 해간 가격이 또 이제 10조 달러 근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도 이제 저하고 같은 산수를 한 거죠. 결과적으로는.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희가 이제 투자할 종목을 구할 때 저희들이 이제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물론 뭐 M&A도 보고 여러 가지도 보지만 저 파이프라인이 이게 이제 이 약 하나에만 이 병 하나에만 그런 거는 만약에 실패를 하면은 데미지도 많이 크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이 여러 가지 있는지도 봐야 되고 방금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이 시장성이 얼마나 큰지 이제 한국에서 신약 물질을 찾아서 라이센싱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를 제가 많이 찾아봤는데 보면은 특정 병의 특정 환자들에 국한된 경우가 많아요. 이럴 경우는 물론 신약 물질이고 좋은 물질이지만 그 시장성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에서 저기 특히 이제 희귀병이라든지 아니면 암이라든지 그 오비시리라든지 여기에 보면은 그 블록버스터 드럭들이 있잖아요. 이런 블록버스터 드럭 중에 이 약은 키츠루다. 면역 항암제로 쓰는 거. 그게 이제 아까 잠깐 멘션을 해주셨는데 저기 캐트라 이게 지금 이 약도 지금 여러 가지 암에 활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저기 그 케아트르다가 이제 면역 항암제죠. 면역 항암제로서 넘버원 블록버스터 드럭입니다. 블록버스터 드럭으로서 2024년도에 연 매출액이 25 빌리언 달러니까 25 빌리언 달러요. 빌리언 달러. 저기 한 40조 정도 되네요. 40조 정도. 한 해만 40조. 한 해에. 그 약 하나 가지고. 와, 그래요? 왜냐하면 항암 치료를 하다 보면 면역 보강으로 이제 치료를 하는 약이거든요. 대부분이 이제 키아트루다로 시작을 해서 이제 릴랩스가 되고 이제 암이 재발하고 하면 이제 그 약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약하고 다른 약하고 캄보로 또 합니다. 저기 효능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 약이 광범위하게 초기 환자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말기 환자까지 적용이 되고 이 약이 블록버스터 드럭인 이유는 다양한 암에 굉장히 다 적용이 됩니다. 사실 이 키트루다는 우리나라 그 투자자분들이 아주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왜 잘 알고 있냐면 키트루다, 휴미라 뭐 이런 그렇죠. 이 블록버스터 이 약들이 다 그 특허 기간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우리나라에 바이오 시밀러 회사들이 요런 거를 특허가 끝났으니까 특허가 끝난 걸 옛날에 케미컬 베이스의 제약을 똑같이 만드는 걸 우리가 제너릭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바이오 의약품들은 이걸 갖다가 바이오 시밀러 해가지고 그걸 셀트리온 그리고 삼성 바이오 밑에 있는 삼성 바이오 에피스 이런 데들이 이런 특허가 끝나는 그동안의 블록버스터급의 제약을 갖다가 그걸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 판매하려고 그것도 또 임상 받아서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키트루다나 이런 거를 많이 알고 있는데 그 대표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이 지금 블록버스터급의 제약 그 약이 특허가 만료되는 게 계속 몰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스몰캡 이런 신약 개발사들한테 기회가 있다. 지금 절호의 기회가 지금 도달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그냥 딱 드는 생각이 언젠가 제가 그 얘기 들었거든요. 왜 라이센싱 인을 하느냐. 글로벌 그 빅파마들이 아니 지네들이 계속 R&D 해가지고 하면 되지 했더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R&D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 이 똘똘한 회사들 이렇게 보고 있다가 쟤네들 개발한 거 임상 2상 3상 단계에서 그냥
아예 사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M&A를 통해서 편입을 합니다. 자기 회사로. 예.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대형 제약사들이 이제 자금력이 크기 때문에 네. 자체적으로 임상 실험을 왕성하게 하고 있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약 하나를 개발하는데 소요되는 총 기간이 최소한 한 10년 걸립니다. 최소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 성장은 좀 더 빨리 하고 싶고 그런데 이제 신약 하나 개발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바이아웃을 해가지고 이제 성장성을 계속 유지를 해가는 거죠. 그런데 최근같이 여기 찰트에서도 보면 지금 10대 대형 제약사들이 이제 2030년까지 특허 절벽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무후무하게 다 몰려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이런 회사들이 이제 만류가 되기 전에 M&A를 해서 신규 블록버스터 드럭을 확보를 해야 되는 절박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메릭스 같은 회사도 인수를 해갖고 그렇기 때문에 시마베이도 인수를 해갖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여기 리스트에 있는 회사들도 이제 큰 프리미엄을 주고 인수를 해간 거죠. 지금부터 자체적으로 준비하려면 최소 10년, 15년 걸릴 거니까 그것보다는 자체적으로 그렇게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형 제약사들이. 그래서 대형 제약사들하고 이제 스몰캡 바이오 회사들하고 서로가 필요한 겁니다. 요게 그 페이턴트 클리프가 오는 게 2030년. 2030년까지. 2030년까지 190개 페이턴이 이제 없어지는데 30년까지 그 중에 1조 이상 레버뉴를 낼 수 있는 블록버스터 드럭이라고 하잖아요. 그 69개입니다. 결국은 이제 3개당 하나꼴 이상이 블록버스터 드럭이 이제 페이턴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대형 제약사 입장에서는 주가 방어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세일스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바이오 시밀러가 치고 올라오니까. 그래서 신약 물질을 찾아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M&A 쪽에 지금 굉장히 포커스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야, 이거는 우리나라 바이오에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도 아주 중요한 정보인 것 같네요. 보니까 2030년이면 얼마 사실 5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바이오의 이 모멘텀이 어디까지 이어질까 저도 그게 좀 궁금하긴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금리가 인하가 되면 이 바이오 회사들도 물론 그 빅파마들이 현금이 많긴 하겠지만 이 M&A를 공격적으로 하려면 펀딩을 좀 하는 겁니까? 대형 제약사들은 펀딩 제한이 없습니다. 그 회사들은 이제 캐시플로우가 항상 창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채권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합니다. 주식을 세컨더리 마켓에서 조달해가지고 달루션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그래서 대형 제약사들 보면은 자기 자본보다 부채 규모가 월등히 큽니다. 그러면 이 금리가 떨어질 때 바이오가 올라가는 게 맞네요. 그렇죠. 채권을 조달해서 해서 하니까. 그런 면에서도 있고 또 하나 추가하자면 이제 이런 소형 바이오텍들은 분기 이제 소득 레베뉴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손실입니다. 분기 손실. 분기 손실을 이제 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감당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컨더리 마켓에서 주식을 발행을 해서 이제 캐시를 조달하는 방법이 있고 우리나라가 다 이래요.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 미국도 그렇습니다. 미국도 그렇군요. 또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이제 그런 달루션을 피하고 싶으면 바이오 전문 랜딩 업체가 특화된 업체들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이 바이오 시장이 굉장히 선진화가 돼 있어서 거기에만 포커스를 두고 자금을 대행해주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회사를 통해서 이제 주로 이제 자금을 조달하게 되는데 금리가 이제 높으면 이자 비용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리 그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굉장히 이자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최근에 22년도에 금리가 치솟았었잖아요. 그때는 미국의 이런 스몰캡 바이오도 다 안 좋았었습니까? 굉장히 최악이었습니다. 이 금리랑 영향이 있는 게 확실하게 맞네요. 최악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바이오는 특히나 이
그 전부 적자이기 때문에 회사채 발행이 안 되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바이오는 전부 전환사채 아니면 유상증자예요. 네. 색한들이 맞게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계속 대주주의 지분이 계속 다일루션 돼요. 예, 그래서 평균 금리 이자율이 12%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환사채도 합니다. 전환사채도 컨버러블 반드로 이제 많이 하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컨버션 옵션을 주기 때문에 이제 저금리 상태에서는 이제 회사가 전망이 파이프라인 전망이 좋고 하면은 이제 1%대까지 금리 적용해서 하는데 보통 한 5% 정도 하고 이제 그 옵션을 주죠. 예. 아, 그렇군요. 예. 자, 이 바이오 얘기하다 보니까 또 1시간이 훌러덩 넘어가 가지고요. 미국 바이오 얘기하면 아마 100시간은 해도 모자랄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예전에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 투자한다고 한 3시간을 설명 듣다가 끝나고 나서 저희 팀장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봤냐고. 그래서 제가 뭘 어떻게 봐요? 경영학과 나온 사람이 저는 그때 이제 그 면역 치료제였거든요. 면역 항암제였는데 아니 제가 3시간 설명 듣는다고 그거 이해가 되겠냐고. 그래서 저는 뭐라고 답했냐면 그 설명 오신 그 바이오 회사 사장님 계속 관상만 봤다고. 네, 그리고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인가. 네, 그것만 보고 믿을 만한 분위기는 한 것 같습니다 해서 투자했었어요. 얼마나 굉장히 나이브한 투자예요. 대표님처럼 그동안 한 7년, 8년 정도 그저 이 회사에 대해서 계속 이 회사가 어떤 실험을 하고 있고 어떤 지금 단계에서 임상하고 이게 또 성공한 확률이 어느 정도인지 다 분석을 하고 그렇게 투자했을 때 아까처럼 20배, 뭐 200배 투자 수익이 날 거다라는 걸 명심하라고 저한테 미리 얘기하셨어요. 저희들이 이제 또 저희 회사 웹사이트가 이제 서밋코리아.com이에요. 예, 서밋 파트너스 웹사이트가 거기 들어가시면 우리 권 전무가 이제 주기적으로 주가가 크게 레벨업한 회사들 를 저기 또 올려놓습니다. 거기에 참고 용도로. 참고용으로. 궁금하시면 가서 보시면 지금 몇 개가 올라가 있습니까? 지금 한 7개, 8개. 7개, 8개. 네. 그래요? 그러면 그 7개, 8개가 그 대표님이나 전무님이 보시는 나중에 또 하나의 M&A 가능성 있는 회사 그렇죠. 중에 하나라는 거. 충분히 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는 저는 아까 750개 정도 있다고 했나요? 그래서 속으로 야, 저 750개를 그냥 한 100만 원어치 다 한번 사볼까 생각을 했는데 인터레스팅한 코멘트네. 근데 100만 원에 750개면 이게 금액이 100만 원, 1000만 원, 1억 그래서 한 7억 5천인가요? 예, 7억 5천을 사야 되니까 아예 안 되겠네. 안 되겠네. 그냥 대표님한테 여러 번 밥도 사드리고 하면서 예, 유망한 기업을 한 2, 30개로 좀 예, 그 제안 저걸 갖다가 좀 레코멘데이션을 해주시면 그 중에서 한 100만 원씩 한번 30종목 사볼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 아무튼 그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바이오 그래도 조심해야 된다. 함부로 투자하면 안 된다. 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또 한마디씩 그래도 조언 해주시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미국 바이오는 앞으로 한 최소한 10년, 15년은 지속적으로 팽창하고 성장을 할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유망합니다. 유망한데 그런데 이제 이슈는 이게 굉장히 특화된 분야다 보니까 개인들이 접근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절대 차트 보고 투자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강조를 하고 싶고요. 투자하려면 전문가를 도움을 받아가지고 약은 약사에게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일반 주식으로 해서 낼 수 없는 수익률을 바이오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이오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는 것이 투자를 하든 안 하든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두 분 모시고 이 바이오 얘기를 하면서 우리 체슬리 인턴 어스와 함께하는 인턴 프로그램에도 그 바이오 전문가가 한 분 있어요. 전업 투자 하시는 분인데 확실히 바이오 얘기하면 와 그분이 그동안에 그 바이오 회사도 다니셨고 이렇게 바이오에 대한 전문 지식이 많다 보니까
이 지식의 수준 차이가 제가 느껴져요. 네. 아, 난 너무 모르네. 아, 저런 사람들은 저 정도 공부하고 투자하는데 난 너무 모르고 투자한다. 이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 바이오를 열심히 공부하셔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 대표님 말씀대로 앞으로 10년에서 15년 동안은 미국의 바이오가 크게 성장하는 또 기간이라고 하니까 우리 바이오에 좀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리서치 열심히 하셔서 미국 가셔서 엔비디아, 테슬라뿐만 아니라 바이오에서도 돈 많이 벌어오시는 그런 금융 전사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바이오 특집 권 대표님하고 권 전문의 모시고 했던 이 특집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